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빅토리 주현철, 승리의 길로 가는 주현철입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죠. 이재명한테 이겨야 되고 민주당을 박살내야 되고 그리고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향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해도 많이 받고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이기는 전략, 결국은 승리하는 전략, 그리고 집권하는 전략, 총선 승리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노란봉투법, 검찰청 폐지 이런 거 다 원상복귀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그날까지 투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치고 진격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올공의 힘처럼 강력한 힘으로 계속 진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특검 국면에 들어가서 특검 검사들도 선임이 됐고, 두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될 텐데, 그 두 분 다 괜찮은 분으로 보이고, 그분들이 신속하게 특검을 진행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밝히고 부정선거에 면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재명 정권의 탄핵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탄핵이 되려고 그러면 저쪽 진영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빨리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너질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고, 김민석은 54%, 정청래는 46%, 심지어 한 번에 결정이 나지 않고 선호 투표로 해서 김민석이 당선이 되므로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았죠. 그건 무슨 말이냐? 김민석이 이재명의 힘을 얻고 싸웠지만 이재명의 힘이 상당히 약화가 됐고 민주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앞으로 내분에 휩싸일 것이고, 그 내분이 지속이 되면 정청래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54대 46이라는 국면은 10%도 차이가 안 나는 차이이기 때문에 김민석과 정청래의 전쟁, 차기 대권 구도에 대한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 명확해진 건 있죠. 차기 대권 후보 민주당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민석과 정청래의 국면 둘 중에 하나하고 우리는 붙어야 되는데요. 그 붙는 시기가 이제 4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재명이 만에 하나 개헌을 하게 되면 4년 중임제로 갈 경우, 그리고 물론 128조, 헌법 128조에 그 모든 것을 놨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이 개헌을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아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떤 세력입니까?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한 거를 다 만들어내고 이상한 짓을 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안 된다, 하지 마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검찰을 폐지시켰고, 법 왜곡죄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판사들이 중립적으로 판결을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공소 취소를 하려고 국회에 박상용 검사를 불러가지고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연호회 술파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조작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했죠. 그런 정당과 그런 이재명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자기의 연임을 위해서 과연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기가 연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연임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격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친중 정권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했고, 부동산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돈 풀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하나 빗나간 게 있습니까? 다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됐죠. 헌법을 개정하는 순간, 개헌이 되는 순간 이재명은 장기 집권 그리고 독재 세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쪽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제 정청래의 승리를 예측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김민석의 승리가 우월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저는 저쪽 이념 좌파, 즉 친노 세력과 그 문재인 세력의 힘으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방향, 수도권을 돌풍처럼 빌고 있는 민심의 향방을 생각할 때 이재명이 지원하는 김민석이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실현이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선호 투표까지 가서야 졌기 때문이죠. 즉 50%를 못 넘겼다는 건 아닙니까? 그 말은 정청래가 2배씩이나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민심,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분노, 심지어 저 좌파 내부에서도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우려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이념 좌파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의 집권 그리고 장기 연임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하고 뜻이 같습니다. 심지어 연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동력은 이재명의 연임을 원하지 않는 동력은 우리하고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고 민주당이 내분으로 이제 서로 갈라서서 이게 전쟁을 하기까지 물론 그 내부에서 지도부가 이제 싸우겠습니다만은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갈라져서 이제 창당을 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국면이 좀 더 앞당겨질 수는 있으나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개헌 국면이고요. 이재명이 오늘 또 국무회의에 나와서 다름을 뒤로 하고 같은 지점을 바라보면서 다른 세력과도 힘을 합치고 이런 소리 했습니다.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국면을 개헌 국면으로 끌고 나가자.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헌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두 달 리브랜딩, 민주당을 리브랜딩 할 것입니다. 좀 더 이념 보수, 중도 보수에 가까운 형태로 좀 여러 가지가 띄울 것이고 청년 보수 이래가지고 청년들 영입할 것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낸다 그러면서 할 것이고 지명직 최고가 있다 그러면 지명직 최고 같은 것을 이제 청년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리브랜딩을 하면서 지지율을 다시 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일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경제가 안 좋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락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 동력은 40% 정도의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좌파 세력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다른 점들을 봉합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국면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다시 한번 피 튀기는 전투가 일어날 텐데 그 전투는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이루어지게 되면 친청계에서 후보 1명, 친명계에서 후보 1명이 나면서 서로 이제 그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일어날 두 번째 라운드가 있겠죠. 물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어나지 않고 오세훈이 그 국면을 돌파하면 더 좋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좋습니다만 정치 평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만에 하나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고 서울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좌파 측에서는 친명계와 친정계의 전쟁 국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국면은 갈라서기에는 갈라설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국면에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 국면이 지나면 내년 여름 즉 서울시 선거가 끝나면 그 성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게 되면 친명계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패배하게 되면 친정계가 그 패배를 두고 명분을 삼아서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국면을 총선 국면으로 왜냐면 총선이 그 다음 해 2026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2028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죠. 그러려면 이제 2027년 10월부터는 공천을 슬슬 이제 가동을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려 그러면 몇 달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쯤에는 좌파가 갈라지고 분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제 예측 가능하니까 저만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등등등등 그런 큰 그림에서 예측은 다들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좌파는 개헌의 속도를 내고 개헌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작업이 있는데 하나는 민주당 리브랜딩 작업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을 흔들겠죠. 이제 우리 당을 어떻게 흔들 것이냐. 이미 우리 당의 의원들 중진들을 데리고 골프 치면서 히덕거리면서 공을 치면서 개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개헌 이야기 했겠지. 그리고 그 개헌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 중진들이나 여러 국면들에 대해서 자기들 쪽으로 포섭하려는 의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부는 이미 리스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적게는 10명에서 정말 우리 지지율이 안 좋아지면은 50명까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당 의원들도 대부분은 당에 여러 예산이나 자금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창당을 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행태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 지원이라든지 방법을 찾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강력한
중도 보수의 모습을 띤 가짜 보수가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의 자금이나 예산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나가는 분들의 정치 생명이 자기들의 계산기를 돌려봤을 때 과연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계산기를 돌려보면 장동혁 지도부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연임이 됐을 때, 지도부에서 연임이 됐을 때 본인이 공천받을 확률, 그 공천받을 확률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천받을 확률이 본인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튀어나가서 이재명하고 손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은 거의 이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권력만 잡으면 되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바뀌든 별 상관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나가서 이재명하고 손잡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암담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과연 그 중진들이 나와서 이제 창당을 하면 몇 명이나 나오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분들이 나가서 중도 보수라고 표방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표의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중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지지율을 올려놓으면 지금 한 33% 정도 나오는데,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저 중진들이 나가서 혹은 친한계가 나가서 만들 수 있는 보수의 공간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면은 본인들이 당선이 되거나 정치 세력화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지율을 확 올려놔야지, 확 올려놓으면은 창당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확 못 올려놓고 적당히 올려놔도 창당을 하더라도 힘을 못 받고 탄력을 못 받고 그냥 개혁 용도로만 쓰이고, 그 당의 존립은 어려워집니다. 당의 존립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수명이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장관직을 받거나 이런 약속을 받지 않으면 나가서 창당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면은, 장동혁 지도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물론 본인 지지율도 올려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당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저쪽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해요. 둘 다 이제 있는데, 일단 우리 당 지지율을 올리는 것과 저쪽 당 지지율을 내리는 방법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저쪽 당 지지율을 내리는 것, 민주당의 지지율을 내리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약간 다른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 당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도 알다시피 우리 당에는 지금 내분이 있고, 우리의 발을 잡고 계속 싸워보려고 그러면 그걸 막고 있는 내분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리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맥스 한 5%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그래도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여력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그 내분의 세력들이 좀 약화가 됐고, 친한계가 약화가 됐고, 오세훈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좀 결속력이 생겼고, 한 올공에 한 20명 정도 나오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30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급속하게 특검 시작되면 30명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명 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그거 갖고 시비를 걸면서 뭐라 그랬죠? 20명밖에 안 나왔다 그랬지만,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님하고 올공에 갔을 때 대표님 혼자 나왔는데 19명 추가됐죠. 20명 추가됐으면 20배 된 거 아닙니까? 그 불과 한 2달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걸 갖고 20명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또 시비를 걸던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일보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수 일가지의 모습을 띠면서 이재명이 유리해질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싸움을 부추기고, 우리가 갈라지게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국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조선일보를 보면서 구독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시는 수많은 우리 당원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TK 지역을 가면 장동혁 지지율은 낮고요, 한동훈 지지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TK나 이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직도 많이 조중동을 보세요. 그리고 의견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걔네들이 계속 시비는 걸지만 20명 정도 왔으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다져지고 있는데 특검에서 이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부는 더 다져지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특검의 속도, 특검이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질신에 다가가느냐, 그리고 중요한 정보 자료들을 빼오느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언론에 받아들여지느냐, 그리고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창당하고 얘네들이 이제 분당하려고 하는 시나리오, 개헌을 저지하는 우리의 노력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또 특검을 응원해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검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 진실에 다가가고 그 힘으로 개헌도 저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한 부류가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지지율에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두 번째 이제 요소는 제가 어제도 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뭐냐면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쟤네들의 를 보면 민노총 뭐 이런 애들이 저기 이념 진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종북 좌파 세력들이 광화문에 와가지고 데모 시위하면서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미군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만 조중동이나 언론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계속 우리를 무슨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고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데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조금 약화시켜야 되는 게 70% 전면에서 싸울 것이면 한 20-30%는 경제와 민생에서 안 싸우면 그게 언론에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님이 뭐 최고위원 회의에 나와서 발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러다 그걸로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공은 매일 가시잖아요. 최고위원 회의는 일주일에 2번이죠. 그럼 올공은 가서 몇 시간씩 계시는데 최고위원 회의는 본인 말씀 10분 딱 하시죠. 그러면은 이게 방송에 실리는 것은 특히 왜곡되게 방송을 실으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있는 조중동은 이것을 계속 왜곡을 시켜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본인이 직접 안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늘려주면 그게 언론에 실리면서 얘네들이 왜곡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표출하는 기회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좌파들 쪽에 가면 어떻게 보이냐면 마음을 조금 와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래도 경제 이야기 하는구나. 그냥 부정선거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그쪽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꼭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쪽의 마음을 와해시키려면 그나마 제가 말하는 거는 거기에 강성 종북 좌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끝에 있는 그러니까 좌파가 싫은데도 잠깐 그냥 이재명이 잘하는 것 같이 보여서 코스피 지수 올라가서 가 있는 사람들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는 뭐 5에서 10%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구나 한번 기회를 줘볼까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좌파 쪽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 국면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국면이 줄고 그게 어떤 효과로 나오냐면 일단은 중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덜해요. 그러니까 제가 TK가 오세훈하고 장동혁 대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TK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오세훈한테 줄 덜 쓰고 우리 쪽에 옵니다. 점점. 그건 이제 그냥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어디다 베팅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빨리 가면 갈수록 장동혁 지도부가 공고해지면 싸움이 한층 쉬워집니다. 사실 윤리위 징계라든지 그 당협위원장 물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징계라든지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우리가 그거는 내부의 분쟁으로 비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면 우리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데 그거를 상쇄시키려면은 경제 이슈에서 올려놓지 않으면 이제는 빠질 일만 남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밖에서 보면 우리 안에서야 좋아하고 박수치지만 이거를 조중동에서는 내부 분쟁으로 몰고 가고 한동훈 친구 앞에 나오는 무슨 한동훈 친구 SBS 그 라디오 쇼에 나가서는 매일 아침 분명히 내분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징계 정치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지는 지지율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게 1~2% 빠지면 1~2% 빠질 수밖에 없어요. 조중동이 계속 때리면 그 지지율을 상쇄시키려면은 우리가 민생과 이런 이야기를 좀 함으로써 저쪽 좌파 진영을 좀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중도를 좀 데려오고 뭐 이런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쪽에도 강력하게 결집을 시키는 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윤리위의 징계는 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뭐 5.18 이런 이슈도 이진수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죠.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지지율이 필수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율을 이왕이면 확장시키고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징계 정치라고 몰아가면서 당협위원장 물갈이하면 이것도 징계 정치라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지율이 빠질 요소들이 많아서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민생을 좀 이슈를 늘리고 한미 이슈 같은 거, 한미 동맹 이슈, 안보 이슈 같은 것을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은 이슈를 다각화시켜서 우리를 보호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일찍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뭐 한 6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조금 빨라 보였을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빨라 보였을 수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미래를 좀 보고 판을 좀 빨리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거 준비하는 게 뭐 오늘 아이디어 내잖아요. 그럼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선거 때 경제팀을 꾸려서 교수들 데리고 선대위를 꾸리자는 아이디어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디어 내면 몇 주 걸립니다. 실현될 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소통을 하고 있고 소통 드리고 또 많은 논의들은 사실 장동혁 대표님의 정무적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하고도 상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직접도 드리고 주변에도 드리고 상의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매일 소통하면서 이런 게 아닌 게 다들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고 내부에서 당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소수고 이렇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계속 잘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은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어피니언 리더들 그 다음에 정치인에 계신 우리 국힘의원들께서는 좀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글을 좀 쓰는데 하여튼 좀 더 소통이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워낙 바쁘시고 다양한 분들의 정무적인 판단을 듣고 계시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알아서 선택을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아직도 보기에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말한다고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고요. 실행을 안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이제는 지금이라도 이제 하시면 돌파하실 수 있고 확장하시면 오세훈 정도는 그냥 누를 수 있죠. 오세훈 정도 누를 수 있고 한동훈은 이미 빠지고 있고 한동훈은 심지어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 단계로 목걸이 걸어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면 이제 창당할 거니까 걔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나가서 창당할 것 같고 친한계 중에 비례 빼고는 거의 다 나갈 것 같고 대안과 미래도 일부 PK 의원들이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 몇 명은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중진들 골프 친 사람들 중에 몇 명 나갈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를 최소 한 9명 미만으로 해야지 너무 확장해서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개헌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당면한 문제 중에 저는 국민의힘을 한 80대 노인의 사기 암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기 암인데 이거를 수술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징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날리고 너무 크게 싸워버리면 국힘이 민주당에 질 겁니다. 왜냐면 개헌을 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악성 종양을 일부를 제거를 하고 나면 국면이 가면은 다음에 공천 때 날리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수술을 하고 큰 수술을 해버리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국민의힘이 너무 나약해요. 이념도 없고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내부 분쟁밖에 할 줄 모르고 전략도 없고 뭐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칼 대면 죽을 것 같고 민주당한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 큰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악성 종양들 제거하고 물론 제가 몇 분 생각하실지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빨리 제거하고 나면 조금 다시 봉합을 해서 좀 싸우다가 다시 국면이 오면은 또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때는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지지율이 충분히 올라가면
그거를 뭐 제거하고 이런 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너무나 쉬워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라 이 개헌이라는 국면에서 우리가 칼을 들이대기에는 일부는 물론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심각하게 대기에는 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징계를 마무리하고 징계가 아직까지 진행이 된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상의는 안 해봤는데 왜냐면 거기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정경욱 변호사랑도 친하고 그래서 내가 전화는 자주 하진 않지만 대략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죠. 불과 한 달 전까지 있었는데 내부에 한 달도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보이는데 그런 것도 이제 지지율하고도 맞물리긴 하지만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문제들도 있고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그 지지자들에 대한 효능감 우리가 드려야 되고요. 그 효능감이 없이는 정치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지층에서 봤을 때 징계도 못해 이것도 왜 예를 들어 조경태도 못 날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서 다음 효능감을 또 드려야 되는데 그걸 너무 질질 끄는 것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플레이어로 참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저라는 사람은 제가 맡은 일만 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것저것 뭐 조언을 드리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슈들 우리 당에서 지금 중요한 이슈들은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오세훈 좀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근데 오세훈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요. 그 환경 문제인데 어린이공원 용산 어린이공원을 갖고 자꾸 이재명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세훈이 재개발 재건축 갖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이건 경제 논리잖아요. 보수가한테 환경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환경을 주로 이야기하면 그건 좌파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만 이야기하면 그건 좌파의 언어인 거죠.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고 복지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거고 부동산 갖고도 싸우려면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하고 공급을 확실하게 늘려주면서 녹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정선거를 70% 이야기하고 민생을 30% 이야기해야지 전혀 부정선거 언급 없이 혹은 부정선거 이야기 조금 하고 민생만 90%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방침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공급안이.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환경을 더 이야기를 하니까 용산 어린이공원을 더 이야기하니까 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잘한 거죠. 당연히 각 세워야 되고 싸워야죠.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지 오늘 또 글 썼던데 재개발 재건축은 이슈를 딱 오세훈이 한 줄 썼어요. 그리고는 환경은 또 한 20줄 썼어. 15줄인가? 하여튼 그러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10줄 쓰고 환경 갖고 5줄 쓰고 최소 7줄 쓰던지. 근데 우리 보수가 뭡니까? 시장 경제론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경제를 갖고 싸워야 되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싸워야지 환경을 주로 싸워버리면 그거 태양광 발전할 때 뭐라 그럴 거며 풍력 발전 갖고 뭐라 그럴 거며 원자력 없애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딱 듣기에 저기 보수 정당은 환경운동가들인가 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버리면 계속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보수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질문을 해요. 야, 보수가 왜 필요하냐? 진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세훈 같은 정치인을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보수가 맞냐 이 사람이? 왜 환경 갖고 싸워? 재개발 재건축 갖고 좀 싸워? 이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이게 중도를 표방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보수의 언어로 안 싸우고 자꾸 좌파의 언어로 싸워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수를 좌파스럽게 보이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전선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김문수 장관님까지 거기다 참여해가지고 장관이 자꾸 오세훈 편을 드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좌파의 언어로 싸워가지고 우리를 좌파스럽게 보여가지고 전선을 흐리면 보수가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기본소득 같은 걸 넣어갖고 기본소득이 그게 공산주의지 그게 무슨 그게 보수의 언어입니까? 우리 뭐라 그래야 되냐면 세금을 줄여야 돼요. 일단은 첫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소득세, 회사세,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 세금에 그 다음에 뭐 10% 부가세 뭐 등등등등 이 세금이 한두 개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더하면 60% 될 겁니다. 국민이 100원 벌어가지고 60원을 정부에 갖다 주면 근데 심지어 그것도 모자란다고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증세를 하자는 거잖아요. 기본소득을 하자는 건 증세하자는 거예요. 지출이 늘어나면 증세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김종인이 넣었는데 그걸 우리가 가만히 방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수가 보수답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 정보를 표방해야 될 보수가 자꾸 정보를 비대하게 만들었고 세금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다음 정부는요, 우리 세금 줄여야 됩니다. 소득세 줄여야 되고, 회사 세금 줄여야 되고, 상속세 같은 거 폐지해버려야 되고요. 증여세도 폐지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돼요. 정부가 문제지, 정부 자체가 문제입니다. 비대해진 정부가 문제예요. 문재인 때 공무원을 늘려갖고요, 우리 세금 더 걷어가지고 공무원 먹여 살리는 게 문제예요. 공무원이 왜 늘어야 됩니까? 한 몇만 명 늘렸어요. 문재인 때. 그거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 국민들이 세금 내고 있잖아요. 지출은 막 100조 늘렸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더 돈 풀어준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세금 걷어가지고, 국민들 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얘네들 지금 엄청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면서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김용범 실장 같은 분 앉혀가지고 AI 100조 뭐 인프라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공공소득 세금을 더 걷겠다, 뭐 AI로 돈 번 거 나눠줘야 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금 걷어가지고 노조나 주고, 결국 삼성 몇십조 우리가 지원해준 돈 노조한테 갔잖아요. 노조 호주머니. 그거 누구 돈이에요? 다 국민들 돈이에요. 국민들한테 호주머니에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삼성 지원해준다고 줬더니 힘들 때 삼성이 그 돈을 갖다가 노조한테 준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소득세로 일부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그 노조한테 주고 노조가 가져갈 거면 우리한테 걷질 말아야죠. 그거 왜 걷어갑니까? 그거. 나 그거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세금 자체를 걷지 말라고요.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이상한 데 쓰잖아요. 결국 노조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삼성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같은 애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삼성한테 노조 주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돈을 왜 정부를 갖다 주냐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개헌도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 한 김에 개헌의 문제는 뭐냐면, 개헌은 권력 나누기잖아요. 정부에 일하는 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러니까 국회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권력을 어떻게 나누겠다, 내가 임기를 늘리겠다도 권력 문제 아닙니까? 근데요, 국민들, 당신들 권력 문제에 아무 관심 없어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낮고 코스피 올려주고, 부동산세 걷지 말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당신들이 그렇게 권력 나누는 거 무슨 관심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자꾸 자기들 권력 갖고 놀생만 하니까 국민들이 열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의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들한테 권력을 좀 나눠주고 돈 좀 나눠주고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겠다,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박수 쳐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같이 골프 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자기도 권력 나누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불이 나요, 안 나요? 다 잘라버리고 싶지, 마음 같아서는. 근데 암 사기니까 수술하면 죽을까봐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답답해요, 이 상황이. 근데 답답하는 거 알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죽이면은 이제 개헌이 되니까 문제인 거고. 저 음흉한 이재명을 상대로 우리가 좀 음흉해질 필요도 있어요. 정말. 왜냐면 이길 방법이 사실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FM으로 싸워갖고는 쟤를 못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음흉해지고 갖가지 고문 수술을 써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너무나 음흉한 세력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권투를 하면은 뭔가 룰이 있고, FM으로 싸우는 규칙이 있고, 글러브 끼고 싸워야 되는데, 눈에 흙 뿌리고 싸우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눈에 흙 뿌리고 싸우는 애들한테 싸우면서 우리가 권투 글러브 끼고 싸워줘야 되나요? 나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국면이 상당히 심각하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막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을 4년이 아니고 7년을 더 봐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한테도 분노가 느껴지지만 어떻게든 수습을 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이 국면을 잘 돌파해 나가야 된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힘내시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또 돌파해 보시죠.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